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8의 평범한 할머니죠. 아들을 27에 잃고 그 후로 쭉 혼자서 손자 민재를 키워냈습니다. 손주 녀석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35해를 오직 그 아이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60년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짐 좀 싸세요. 버스 곧 와요. 손자 며느리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겉으로는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제 방을 며느리의 드레스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SNS에 올릴 화려한 옷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요양원입니다. 손자내외가 정해준 제가 여생을 보낼 곳이라는 그곳으로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짐을 쌌어요.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돌아가신 남편 사진, 그리고 손자 민재가 초등학교 때 그린 가족 그림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집인데 가져갈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허무하면서도 어딘가 후련하기도 했어요. 가방을 꾸리면서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통장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는 때가 묻고 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들만큼은 선명했어요. 강남 빌딩 3채, 판교 땅 2만 평,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걸요. 손자 민재는 제가 가난한 줄 압니다.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린다고 착각하고 있죠. 손자 며느리 유진은 제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하지만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들 제가 그저 늙고 쓸모없는 할머니인 줄만 알고 있어요.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 유진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명품 가방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저를 보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할머니, 요양원 정말 좋은 데예요. 시설도 최신이고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대요. 할머니 건강 생각하면 그게 최선이에요.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처리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유진아. 내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정말이지, 저 아이 마음속에는 저에 대한 애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 하나 빼앗고 귀찮은 시할어머니 처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손자 민재는 현관 쪽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제 가방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시계만 확인했죠.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이긴 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겉만 번지르한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제가 손수 키워낸 손자였는데 언제부턴가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민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잃고 나서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제 꿈도 제 인생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 벌려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죠.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회사 차린 뒤부터는 달라졌어요. 특히 유진이를 만나고부터는요. 할머니, 버스 곧 온다는데요. 준비 다 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조금 섞여 있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아내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손자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아이가 언제쯤 처리될까? 진짜 어른이 되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 요양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얀색 15인승 승합차였어요. 옆면에는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죠.
기사님이 내려서 제 가방을 실어주었고 저는 천천히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뒤돌아보니 민재와 유진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유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민재는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짐을 처리하고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 60년을 살았던 그 2층 양옥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대문 앞 감나무, 마당에 심었던 장미꽃, 손자, 민재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던 골목길까지 모든 게 추억이 되어 사라져 갔어요. 버스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기사님은 라디오를 틀어 놓으셨는데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요가 왠지 더 슬프게 느껴졌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시설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려진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일 뿐이었죠. 방 배정을 받고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어요. 60년 인생이 이 좁은 방 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자 민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겨우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할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요 라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돌아갔죠. 두 번째 주에는 2주에 한 번으로 줄었고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전화조차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잊힌 겁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오전에는 간단한 체조나 산책, 점심 후에는 낮잠, 저녁에는 텔레비전 시청. 매일매일이 똑같이 반복됐죠.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혼자 남겨진 분들이었어요. 순자씨, 아침 드셨어요? 오늘 산책 가실래요? 옆방 할머니 김영희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희 씨는 저보다 3살 어리지만 훨씬 정정해 보였어요.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또렷했죠. 그래요, 영희 씨. 함께 나가봅시다.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 바람이 쌀쌀했지만 햇볕은 따스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손자 내외가 저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방이 필요했나 봐요. 영희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나도 딸이 해외 가면서 여기 보냈거든요. 연락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생일 때나.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젊은 간호사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어머, 이 집 진짜 예쁘다. 드레스룸 봐. 완전 인스타 감성이네.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슬쩍 화면을 봤더니 그건 제 방이었어요. 아니, 제 방이었던 곳이요. 벽지는 새하얀색으로 바뀌었고 제 낡은 옷장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시스템 옷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고 거울 앞에는 화장대가 놓여 있었죠. 사진 속에서 며느리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놓칠 뻔했죠. 내가 60년을 살았던 그 방을 한 달 만에 저렇게 바꿔버렸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SNS 계정을 검색했어요.
거기에는 제 방을 개조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물 내용 드디어 완성. 내가 꿈꾸던 드레스룸, 시할머니 방이었는데 요양원 가시면서 드디어 내 공간으로 샵 드레스룸, 샵 인테리어, 샵 명품 컬렉션.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와, 대박. 부러워 죽겠다 유유. 시할머니 방 빼앗은 거 아니야? 크크크. 요양원 보냈으면 양심은 있는 거 아냐? 크크. 그 댓글에 유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요양원이 더 좋으시대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 강태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요양원 생활은 괜찮으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걱정이 묻어났어요. 태수야,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 드디어 결심하신 거군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강남 빌딩 3채, 판교 땅 2만 평,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 총자산 300억. 이제 이 자산을 움직일 시간입니다. 다음 날 오후 강태수 변호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요양원 근처 조용한 카페, 저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 정말 하시려는 겁니까? 손자분이 나중에 알게 되면. 알아야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저는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 회사 이름이 넥스트 웨이브였지. 그 회사 주식을 사 모으고 싶어. 아무도 모르게 차명 계좌로. 태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법인 몇 개 만들어서 분산 매수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3년. 3년이면 충분하겠지. 목표 지분율은? 45%. 최대 주주가 되는 거야. 태수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넥스트웨이브 현재 시가총액이 약 200억 원입니다. 45% 지분이면 약 90억이 필요하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그리고 태수야,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민재 회사 재무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해줘. 언제쯤 무너질지 알아야 하니까. 태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분이 아시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그래야 철이 들지. 고생도 해봐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영희 씨와 함께 요양원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영희 씨는 과거 증권사 부장 출신이라 주식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넥스트웨이브 주식 차트를 분석했죠. 순자 씨, 이 회사 재무제표 보셨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 빚더미예요. 그래, 얼마나? 은행 대출이 50억, 회사채 30억, 총 80억 부채입니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비용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민재는 사업 감각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포장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경영할 줄 모르죠. 곧 무너질 거예요. 1년? 길어야 2년? 그럼 우리는 천천히 사 모으면 되겠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두 할머니는 요양원 작은 방에서 조용히 전략을 짰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두 노인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요양원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손자 민재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연락이 끊겼죠.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빴어요. 강태수 변호사는 약속대로 법인 5개를 만들어서 넥스트웨이브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사면 눈에 띄니까 조금씩 천천히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요. 저와 영희 씨는 매일 아침 요양원 작은 방에 모여서 주식 차트를 분석했어요. 민재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뉴스를 검색하고 언제쯤 무너질지 예측했죠. 그리고 그 예측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넥스트웨이브 사무실. 손자 민재는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빨간색 숫자로 가득한 재무제표가 놓여 있었어요. 대표님, 이번 분기 적자가 12억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했고요. 투자자들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이사의 말에 민재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두통이 몰려왔어요. 회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죠. 매출은 늘지 않는데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야 했고 사무실 임대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사 이재훈이 문제였어요. 대표님, 제가 투자자 몇 명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어요. 민재는 그 눈빛이 불편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무슨 조건입니까? 지분 15%만 저에게 양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50억 투자를 끌어오겠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가 계셨다면 조언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순간 할머니 생각이 났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이런 건 모르셔. 그냥 시골에서 사신 분인걸. 민재는 여전히 할머니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태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큰일입니다. 손자분이 이재훈이라는 이사에게 지분 15%를 넘겼어요. 이재훈, 그 사람 누구야? 회사 내부에서 경영권을 노리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 지분이 30%가 됐어요. 손자분은 25%밖에 안 되고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재가 정말 바보로구나. 늑대한테 양을 맡긴 격이네. 지금 우리 지분은 35%입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어요. 좋아. 계속 사모아. 그리고 태수야, 이재훈이라는 사람 뒷조사 좀 해줘.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영희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손자분이 정말 걱정되시겠어요. 영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은 되지. 하지만 이게 약이야.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조금만 더 버텨라. 할머니가 곧 갈게. 한편 민재의 집에서는 아내 유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명품 가방과 옷들이 가득했어요. 유진은 드레스룸에서 하나하나 꺼내며 여행 가방에 넣고 있었죠. 유진아,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민재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친정에 좀 갔다 올게요. 당신 회사 이 모양인데 나까지 스트레스 받을 순 없잖아요. 지금 회사가 어려울 때인데 아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당신 문제죠.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생활 못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아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결혼할 때 맹세했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라는 말은 완전히 허울 뿐이었던 거죠. 할머니한테 도움 좀 요청해봐요. 돈 좀 있으시잖아요. 유진이 문을 나서며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유진이도 할머니를 돈으로만 봤구나.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은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집은 텅 비어버렸어요.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영희 씨와 함께 매일 아침 노트북 앞에 앉았고 강태수 변호사는 꾸준히 넥스트웨이브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현재 저희 지분은 42%,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45%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강태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3% 매수 완료했습니다. 이제 순자 씨가 넥스트웨이브의 최대 주주입니다. 저는 영희 씨와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영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기다려. 민재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그래야 제대로 배우니까. 같은 날 저녁, 민재는 은행에서 최종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대표님, 담보 가치가 부족하고 회사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민재는 휘청거리며 은행을 나왔어요. 거리에 네온사인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한 달 뒤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였고 아내는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민재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파트 곳곳에는 아내가 사모은 명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죠.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할머니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였더라? 1년 반 전, 아니 2년 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죄송하다고? 도와달라고? 나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는데. 민재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할머니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 학교 앞까지 배웅해 주시던 모습, 대학 등록금 마련하시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시던 뒷모습,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말로 하지 못한 사과는 의미가 없었어요. 요양원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영희 씨와 함께 산책하고, 점심 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저녁에는 노트북으로 주식시장을 확인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손자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많이 힘들겠지. 하지만 이게 약이야.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강태수 변호사는 매주 한 번씩 저를 찾아와 회사 상황을 보고했어요. 순자 씨, 넥스트웨이브가 정말 위험합니다. 이번 달 급여도 못 줄 지경이에요. 이재훈이 계속 경영권 인수를 압박하고 있고요. 민재는 뭐라고 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허름한 원룸. 민재는 고급 아파트를 팔고 이 작은 방으로 이사했어요. 회사 부채를 갚기 위해 집까지 처분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죠. 벽에 붙은 달력에는 빨간색 X표가 가득했습니다. 대출 상환일, 급여일, 임대료 납부일, 모두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이었어요. 민재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투자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넥스트웨이브 투자 제안 최민재 대표.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것마저 안 되면. 민재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이재훈 이사. 대표님,
생각해 보셨어요? 제 제안 말이에요. 회사를 저한테 넘기시면 부채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대표님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깨끗하게요.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제가 처음부터 키운 겁니다. 하하, 대표님 현실을 보세요. 이미 회사는 제 손에 있어요. 제 지분 30% 그리고 제 편에 붙은 임원들까지 합치면 과반입니다. 대표님 25%로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벽에 내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것마저 깨지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요양원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얼굴이 낯이 익었는데 어디서 봤더라. 안녕하세요. 박순자 할머니시죠? 저는 넥스트웨이브 개발팀장 정우진입니다. 아, 그제야 기억났어요. 민재 회사 직원이었던 거죠. 어떻게 저를 아시죠? 우진은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회사 주식을 계속 사모으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팀에서 주주 명부를 확인했거든요. 제가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법인 명의로 하셔도 결국 최종 수익자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최 대표님의 할머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들켰네요. 그래서 왜 왔죠? 고발하려고?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우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트웨이브는 지금 최 대표님 손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이재훈 이사가 내부에서 회사를 갉아먹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45% 지분을 갖고 계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할머니가 나서시면 이재훈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우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나보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쪽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최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처음에는 오만하고 답답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보면 달라졌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직원들한테도 미안해하시고.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야근하는데 대표님이 직접 치킨을 사오셨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한 명 한 명한테 사과하셨어요.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급여를 제때 못 줘서 미안하다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민재가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대표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표님을 믿고 있어요. 우진은 서류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게 이재훈 이사의 비리 증거입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 경쟁사와 내통한 증거. 저희 개발팀이 몇 달 동안 몰래 모은 거예요.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횡령 50억, 기술 유출, 주가 조작.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이걸로 이재훈을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최대 주주로 나서시면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저는 민재가 완전히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배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진의 말을 듣고 보니 민재는 이미 배우고 있었어요. 고통 속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겠구나. 우진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재가 할머니한테 연락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대표님이 계속 할머니 생각을 하시는 건 알아요. 술 드시면 할머니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연락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죄책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테니 돌아가세요. 우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님.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민재한테는 계속 비밀로 해줘요.
내가 직접 나타날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진이 돌아간 후 저는 영희 씨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순자 씨, 드디어 움직이시는 거군요. 응,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손자분이 많이 놀라시겠어요. 그래야지. 그래야 정신을 제대로 차리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이제 간다. 조금만 더 버텨라. 영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훌륭한 어른이세요, 순자 씨. 아니야. 그냥 손주 키우는 할머니일 뿐이야.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사직서를 쓰고 있었어요. 사직서. 저 최민재는 넥스트웨이브 대표직을 사임합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밝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때 문득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과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태수 변호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 씨, 이재훈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경영권 인수안을 상정한다고 하네요.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영희 씨를 바라봤어요.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태수야, 주주총회 공고문 내용 보내줘. 그리고 민재한테는 아직 비밀이야. 알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재는 사무실에서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인수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분 25%로는 재무이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재훈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최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시죠. 이재훈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직 대표입니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면 아니죠. 주주총회에서 제가 경영권을 가져갑니다. 제 지분 30%의 우호 세력까지 합치면 과반이거든요. 불법으로 모은 지분으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민재의 말에 이재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뭐라고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허세였지만 당당하게 말했죠. 하지만 이재훈은 비웃었습니다. 조사? 하하, 대표님 현실을 보세요.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이재훈이 나가고 민재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대표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우진아. 고맙지만 이제 끝이야. 대표님, 우진이 민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믿습니다. 직원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민재는 우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같은 시각 요양원에서는 할머니가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거 어때요? 너무 화려한가? 영희 씨가 검은색 정장을 들고 물었어요. 좋아. 정장이 필요하지. 주주총회니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2년 반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보는 거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30년 전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영희 씨가 제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어요. 순자 씨, 떨리시죠? 응. 2년 반 만에 민재를 보는 거니까. 손자분이 정말 놀라시겠어요. 그래야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할머니가 누군지.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민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최선을 다해 매만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회사로 향하는 길, 민재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년 반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민재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할머니. 민재야? 네. 할머니, 저예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회사로 가는 중이에요. 오늘 주주총회가 있어서. 그래, 알고 있어. 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나중에 얘기하자. 민재야, 주주총회에 꼭 참석해라. 알았지? 네. 할머니. 그리고 민재야, 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넥스트웨이브 본사 대회의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주들, 임원들, 그리고 변호사들까지. 이재훈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이 회사는 제 것입니다. 민재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조용히 인사했어요. 우진을 비롯한 개발팀 직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우진이 작게 속삭였어요. 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회의실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수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서 회의 테이블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수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주 박순자님을 대리하는 강태수 변호사입니다. 뭐? 주주? 이재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박순자님께서는 넥스트웨이브 주식 4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대 주주이십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민재는 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45%? 저는 민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왔다. 그 순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태수 변호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저의 자산 목록이 떴어요. 박순자 자산 내역. 강남 빌딩 세채 시가 120억. 판교 토지 2만 평 시가 150억.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시가 80억. 기타 자산 30억. 총 자산 380억 원.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이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380억?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순자입니다. 최민재 대표의 할머니이자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2년 반 전 저는 손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요양원으로 쫓겨났죠. 민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이 회사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손자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요. 저는 이재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재훈 이사님,
이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신이 회사 돈 50억을 횡령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사에 기술을 팔아넘긴 증거도요. 강태수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건 나가십시오. 그리고 경찰에 자수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이재훈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의실은 텅 비었어요. 저와 민재만 남았습니다. 민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일어나라, 민재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되길 바랐던 거야. 민재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통곡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회사 앞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민재는 전날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반성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저 때문에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니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앞으로 1년간 너는 내 밑에서 경영을 배워야 해. 네, 너는 회사를 만들 줄은 알았지만 지킬 줄은 몰랐어. 직원을 대하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 진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해. 민재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경영 수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공동대표로 일할 거야. 너는 내 옆에서 모든 걸 배우는 거지. 할머니가 직접 경영을 하신다고요? 응. 380억 자산을 혼자 모은 사람이 회사 하나 못 운영하겠니?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두려웠어요. 78배 나이에 회사 경영이라니. 하지만 손자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넥스트웨이브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입구에 줄지어 서서 박수로 저를 맞아줬어요. 정우진이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 씨, 고마워요. 그동안 민재 잘 지켜줘서. 저는 대표실로 들어갔어요. 넓고 화려한 방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민재가 옆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제 자리예요. 이제부터 할머니 옆에서 배우겠습니다. 대표실 한가운데 책상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날 저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8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순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경험이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장사하고 투자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직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사람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우리 손자가 그걸 몰랐어요. 직원들을 숫자로만 봤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 모두의 회사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급여를 모두 정상 지급합니다. 밀린 급여도 다음 달까지 전액 지급할게요. 와, 하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고 싶어요. 이번 주 안에 전 직원과 개별 면담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8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다 면담을? 해야지. 그래야 사람을 아니까. 그날 밤 저와 민재는 텅 빈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민재가 재무제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급여 다 주고 나면 회사 자금이 거의 바닥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내 돈 쓰면 되지. 네. 할머니 돈을요? 응. 50억 정도 투자할 거야. 회사를 살리려면 필요하니까.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망친 회사인데. 민재야, 저는 민재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저 직원들을 위한 거야. 우진이처럼 너를 믿고 끝까지 남아준 사람들 말이야. 민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경영자시네요. 아니야. 그냥 오래 살아서 조금 더 하는 것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1년 후에는 내가 이 회사를 혼자 이끌 수 있어야 해. 할머니는 늙었어. 오래 못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현실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 알았지? 네. 할머니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3개월 후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민재는 제 옆에서 모든 걸 배웠어요. 재무관리, 인사관리, 거래처 협상, 위기 대응, 하나하나 손수 가르쳤죠. 어느 날 아침 민재가 커피를 타서 제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 커피 드세요. 고마워, 민재야. 할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유진이랑 이혼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제가 달라지니까 유진이는 더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가난한 남편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이제야 진짜가 뭔지 알았으니까. 저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민재야. 진짜 사랑은 따로 있어. 6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핵심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50억짜리 프로젝트였죠.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어요. 이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우리는 또 적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이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야, 내 생각은 어때? 모두의 시선이 민재에게 집중됐습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부탁해서라도 계약을 살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직원들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30명이 6개월 동안 매달렸어요. 그들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같이 가지. 네. 할머니가요? 응. 할머니 나이에 듣는 사람이 없겠니? 그날 오후 저와 민재는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민재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거래처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어요. 그날 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무릎 꿇는 걸 보셨죠? 응,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것 같았어요. 직원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민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너 이제 진짜 어른 다 됐구나.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배우려고 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르치면 되겠구나. 민재와 함께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이었어요. 솔직히 78배 몸으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손자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뿌듯했거든요. 민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외웠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는 눈도 예리해졌고 위기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도 배웠죠.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조금만 더. 그런데 그날 아침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젯밤에 너무 무리했나? 억지로 일어나 화장실로 가려는데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급실 침대 위였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영희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순자 씨, 정신 차렸어요? 정말 놀랐잖아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아침에 쓰러지셨잖아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과로로 쓰러진 거였어요. 민재가 걱정하겠구나.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하기 힘들었지만 저는 애써 마스크를 벗으려 했어요. 할머니, 안 돼요. 민재야, 괜찮아. 할머니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회사는 잘 돌아가니? 할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해. 직원들이. 민재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정말, 네,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그래, 이제 됐구나. 민재가 정말 어른이 됐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개월은 완전히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민재가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도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른은 혼자서도 설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평생 민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손자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해요. 민재야, 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믿는다. 3주쯤 지났을 때 저는 몰래 회사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과 영희 씨가 말렸지만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회사는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오시면 안 되는데. 우진이가 제 팔을 부축했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래, 내 지난주에 서버 해킹 사건 있었잖아요.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위기 대응 매뉴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역시 민재가 해냈구나. 민재 대표실에 들어갔을 때 민재는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더니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 저는 민재 책상을 둘러봤어요.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가 1년 동안 적어준 메모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첫 번째, 침착하게 두 번째, 사람 먼저 세 번째, 정직하게. 직원은 숫자가 아니라 가족이다. 진짜 힘은 겸손에서 나온다. 제가 적어준 메모들을 민재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붙여놓았어요. 민재야,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저는 민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정말 손을 놓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쓰러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재는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냈고 직원도 20명이나 더 뽑았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민재를 따르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떠날 때가 됐다고. 그날 저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은퇴합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몇몇은 안 돼요. 라고 외치기도 했죠. 1년간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진짜 할머니로 돌아가려고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이제 완전히 혼자 설 수 있게 됐거든요. 할머니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민재야, 이제 내 차례야. 저는 민재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믿는다. 넌 훌륭한 리더가 됐어. 민재가 저를 꼭 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건 슬픈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제 손자를 믿어줘서. 그날 저녁, 민재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차 안에서 저는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네. 할머니, 요양원에 보낸 거 원망 안 했어. 민재가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그게 할머니가 의도한 거였어. 너를 시험하려고. 네. 평생 할머니가 도와주면 넌 혼자 못 써.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잖니.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떠난 거야.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할머니, 저는 이제 넌 알잖니.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진짜 힘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항상 믿었어. 언젠가는 진짜 어른이 될 거라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사랑한다. 민재야.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내 임무는 끝났어. 저는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어린 민재가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진짜 어른이.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81살이 됐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어요. 매일 아침 요양원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영희 씨와 함께 화투도 치고 가끔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요양원 로비에서 영희 씨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돌리니 민재가 서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손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지만 예전처럼 거만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민재야,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깜짝 선물 드리려고요. 민재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약혼자 지수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지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제 손을 잡는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우리 회사 인사팀장이에요. 1년 전에 입사했는데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지수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번엔 진짜를 만났구나. 우리는 요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회사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직원이 이제 300명이에요. 300명이나? 네, 작년에 상장도 했어요. 코스닥이지만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복지제도 개선하면서 육아휴직도 늘리고 직원 자녀 장학금 제도도 만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진이는 어때? 부사장이 됐어요. 제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죠. 잘했네. 너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니까.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전 아직도 교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민재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편지 봉투에는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3년 동안 매일 한 줄씩 썼어요.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들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직원 생일 챙겨줬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할머니, 오늘 거래처에서 칭찬받았어요. 정직하게 했더니 믿어주시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우진이랑 밤새 일했어요. 할머니 생각났어요. 편지에는 3년 동안의 민재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각하며 살아온 흔적들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신 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걸. 혼자 서게 하려고 떠나신 거였죠. 할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왜요? 너한테 너무 가혹했나 싶어서.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게 제일 좋은 가르침이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주례는 강태수 변호사님이 서주시기로 했어요. 민재가 덧붙였어요. 할머니, 꼭 오셔야 해요. 할머니 자리는 신랑 어머니 자리예요. 제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가도 돼?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제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제가 행복한 모습.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영희 씨가 제 옷을 골라줬어요. 연한 분홍색 한복이었죠. 순자 씨, 정말 예쁘세요? 늙은이가 무슨. 아니에요. 오늘 주인공이에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제 자리는 정말로 신랑 어머니 자리였어요. 맨 앞자리 중앙이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고 민재가 입장했어요. 턱시도를 입은 민재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미소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이어서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두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갈 때 민재가 제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말은 없었지만 그 뜻이 전해졌습니다. 강태수 변호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랑 신부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신랑은 3년 전 인생 최악의 순간을 겪었고 그때 한 분의 가르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태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분은 바로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모든 하객이 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떠나는 거, 혼자 서게 하는 거.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독립을 돕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신랑 신부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피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인사를 했어요. 민재와 지수가 테이블로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민재를 잘 보살필게요. 그리고 할머니께 효도할게요. 고맙구나, 지수야. 우리 민재 잘 부탁해. 민재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감사할게요.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식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 씨와 함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순자 씨, 오늘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치, 우리 민재 정말 달라졌지? 손자분뿐 아니라 순자 씨도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내 임무는 완수됐어. 지갑에서 낡은 통장 수첩을 꺼냈습니다. 380억이 적혀 있던 그 수첩. 이제는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회사에 투자하고 민재를 가르치고 직원들을 돕는 데 다 썼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제일 소중한 것을 샀으니까요. 손자의 인생을요. 영희야, 내가 너한테 비밀 하나 말해줄까? 뭔데요? 난 처음부터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손주 녀석이 진짜 어른이 되길 바랐던 거야.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길 바랐어. 영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지. 민재는 혼자서도 잘할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 박순자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다만 손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때로는 사랑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혼자 두고 떠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저는 민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날개를 달아준 거였죠. 이제 민재는 혼자서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